자,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모두에 대해서 2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오늘 대법원 선고 내용과 향후 정치권 파장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손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뭐 여러 대목 가운데서도 3명별로 이제 나눠서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가장 좀 눈길을 끌고 있죠. 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그러니까 최서원은 최순실로 저희가 명칭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항소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엇갈리는 두 항소심 판결 중에 어떤 판결을 유지할지 굉장히 대법원 판결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사건의 판결 내용을 대체적으로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 사건 2심 항소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말 소유권, 말 소유 3마리에 대한 가액 자체의 뇌물 가액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네. 아울러서는 부정한 청탁, 경영권 승계가 없었다라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그 당시에 개별적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개별 현안에 대한 대가 관계도 인정이 됐다라고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패라는 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결탁해서 뇌물수수가 인정된 부분은 기본적인 판단은 유지하면서 네. 개별적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절차 위법이 있었다. 그리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일부 무죄, 강요죄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있다. 그리고 가장 그 많이 맡긴 이재용 부회장 사건 같은 경우는 뇌물 액수가 50억이 증액되는 파기환송 재판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자체에 대한 큰 틀의 어떤 판단은 유지하지만 개별적인 말씀하신 뭐 뇌물 부분이라든지 경영권 승계 작업 같은 부분은 좀 판단이 달라졌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자세히 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교수님, 이게 지금 보면 의혹 제기 3년 만이고 네. 재판에 올라간 지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결과거든요. 4개월 만에 나온 결과죠.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제 기억에 2016년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2016년도 10월 29일부터 이제 촛불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니 2016년도 늦가을부터 2017년도 봄까지 계속된 촛불 집회 속에서 어쨌든 12월 9일 날 탄핵이 의결되고 네. 다음에 2017년도 3월 10일 날 아까도 잠깐 화면에 나오던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현직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이 있었어요. 헌정사상. 헌정사상 초유죠. 예.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던 거는. 탄핵이 의결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 파면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초인가요? 첫 선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2년 4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다시 이제 2심으로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서 기본적으로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함부로 사용했던 거죠. 권력을 사유화했던 겁니다. 그리고 헌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그것이 국정농단으로 연결됐고 네. 그런 오랜 지난한 그 시간이 있었어요. 여전히 뭐 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하라는 뭐 그런 주장하는 일부 이제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 그런 것도 이제 대단원에 막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고등법원 2심에서 다시 이제 판결이 나와야 되니까. 또 하나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그 뭐 코아 스포츠라든지 동계 스포츠 연계센터 16억 이것도 네. 전부 이제 뇌물로 인정돼서 이제 파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다시 말하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결탁, 이른바 정경유착의 고리를 어쨌든 이 국정농단 재판으로 네. 끊어낼 수 있는지 이거 관심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다시 또 수감되면 뭐 경제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뭐 전망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쨌든 부패의 고리라든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유착되는 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도려내지 않으면 전 장기적으로 봐서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네. 그런 우리가 이제 감내해야 될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국정농단 사건의 상징성을 내세우며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그렇습니다. 판단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의 뭐 재판 과정 그리고 판결 내용까지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하급심 판단이 조금 엇갈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앞서는 2심 재판부의 대체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재판 내용을 그대로 좀 인정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판단도 하셨는데 오늘 주요 혐의별로 어떤 부분이 좀 달랐었고 어떤 부분을 따랐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가장 중요했던 거는 말 3마리 자체를
뇌물 액수를 볼 것이냐 아니면 빌려줬다고 봐서 사용료가 뇌물이냐 이게 네. 이제 하급심에서 굉장히 엇갈렸다라고 보이는데요.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네. 소유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가액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 사건에서 말 3마리의 가액이 34억 원이라고 이제 특정이 돼 있는데 네. 이 34억 전체가 뇌물이다. 왜냐하면 전후 경위를 살펴봤을 때 소유 명의와 관련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삼성에게 소유권이 있었다고 삼성 측은 일관되게 주장을 했지만 전후 과정을 보니까 최순실 씨가 모든 실질적인 사용, 이익 그리고 처분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사의 일치가 그 박상진과 같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근거로는 삼성 측에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하자 네. 최순실 씨가 윗선에서는 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런 계약을 요구하느냐고 화를 냈다라는 것이고 문자 메시지로 박상진으로부터 그럼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을 교환 계약을 통해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사실 말을 바꿔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상식에 기초하면 네. 최순실 씨가 삼성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바꿔왔다라는 것은 처분 권한까지 최순실 씨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판단을 기초로 해서 네. 이 말 3마리 34억 원 실질적으로 삼성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순실 씨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 말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말 가액 전체 34억 원이 뇌물 액수로 돼야 된다. 이런 판단에 이르는 것이고요. 네. 하급심에서 또 달랐던 것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네.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있었다. 그런 현안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경영권 부분도 또 잠시 이제 조금 더 깊이 여쭤보기로 하고 앞서 그 뇌물 부분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의 강요죄가 인정이 안 된다는 판단과 좀 맞물려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강요 부분은 네. 이제 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사건 중에 강요해서 돈을 받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이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 그러니까 해악의 고지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네. 누구한테 두렵게 해서 너한테 신상의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해서 해악의 고지를 했을 경우 이 협박이 성립이 되는데 전후 경위 그리고 이 행위자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호작용이라든가 경력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협박으로 공포심으로 이 재단 출연금을 출연했다라기보다는 다른 부분 때문에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협박이 해악의 고지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 출연금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이 네. 부분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느냐, 네. 뭐 직접 증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내용에 한번 대해서는 최 교수님한테 예, 먼저 이 업무 수첩의 증거 능력이 왜 좀 판단해서 예. 중요했던 건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안종범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꼼꼼히 더 적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 능력으로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인데 예. 지금 이제 파기환송한다는 얘기는 그 안종범 경제수석의 그 메모에 있었던 거 네. 그런 부분들을 일단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다시 파기환송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그제 안종범 경제수석의 그 당시 대통령의 지시받은 사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 관련된 문제가 지금 판단이 다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어떤 포괄적 승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인식을 공유했다라는 판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뇌물로 인정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판단 근거에는 그 당시에 경제수석의 그 메모, 어떤 그 지시가 적힌 거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또 법리적인 해석도 좀 그러니까 안종범 해주시죠. 수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네. 그 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이 듣고 이걸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그 수첩 자체가 모두 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는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지만 총수들과 들은 내용을 들어서 전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전문 증거라고 해서 남이한테 들은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힌 게 아니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이 총수들과 독대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결정적으로 이 뇌물죄에서 청탁 부분을 인정하는데 굉장한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독대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가라든가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면 이 뇌물에서 부정한 청탁과 개별 어떤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굉장히 수월했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은 부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거는 기존 판례상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이한 사항은 이 업무 수첩에 내온 독대 내용이 기재된 것들을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승계라는 그 당시의 지배권 강화에 대한 개별 대가 관계가 있었다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업무 수첩 없이도 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대가 관계를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쟁점 중 하나로 또 짚어주셨던 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50억 원 정도가 뇌물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다음 파기환송심의 어떤 상고 부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50억이라는 가치가 어떤 중대한 의미를 갖냐면 뇌물공여죄 같은 경우는 그게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과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뇌물을 회사 자금으로 횡령해서 줬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액수가 동등하게 횡령죄의 액수로도 똑같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횡령죄가 50억이 넘느냐 안 같은 넘느냐에 돈 따라서 50억이라도 뇌물로도 볼 수 있지만 회사로도 대입을 하면 횡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상상적 말씀이군요. 경합이라고 하죠. 하나의 행동이 두 가지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뇌물 공여와 횡령. 근데 이 횡령 액수가 50억이 넘으면 법정형 최저한이 이제 3년 이상이 되다 보니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도 횡령죄의 양형 기준이 50억을 초과하면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기본 양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기본 양형 최저한이 4년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징역 3년이 선고돼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전혀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뇌물 액수와 횡령 액수가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종전보다는 매우 낮아졌다. 이런 그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정한 청탁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에 대한 부분과 연관되는데 이재용 부회장 사건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경영권 승계 관련한 좀 재판부의 설명도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그 당시에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을 토대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라고 넉넉하게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고요. 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이 어떤 청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대가관계, 업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우리 판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승계 작업이라는 어떤 현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판결 내용 중에 공동정범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뭐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함께 뇌물을 수수했을 때에 그 어떤 관계에 따라서는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 그 부분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그 경영권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 제일모직과 삼성전자의 그 이제 비율, 그 삼성전자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할 때 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이제 그 국민들이 맡겨놓은 돈을 잘못했다라는 그 판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되는 건데 지금 이제 앞서 잘 설명한 것처럼 아무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또 두 사람이 인식을 공유했고 그런 부분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16억 이것과 말 3마리에 대한 거 이런 거 다 뇌물로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파기환송한 건데 그러니까 뇌물이 확 늘어난 거죠. 5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유예로 나오긴 저도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이하래야지 집행유예가 가능한 건데 이런 상황이라면 뇌물액이 50억으로 늘어났는데 50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집행유예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알려진 것만 놓고 보면 거의 86억 이상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 집행유예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2심 가서 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그 수감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삼성 승계 작업이 대통령에 대한 청탁 내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 작업이 존재할
했다라는 판단은 어떻게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삼성이라는 기업은 최소의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최소의 예. 비용으로 지배권을 강화해서 경영권을 승계하는 어떤 현안과 목적이 뚜렷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미래의 전략실을 토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고 직접적인 그 어떤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도움 줄 것을 기대한 사람이 공무원은 아니나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 3마리에 34억 원을 제공해서 이 목적을 실현하고 도움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대가 관계 하에서 이런 뇌물 사건, 뇌물 공여를 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이제 대법원의 취지이고요. 네. 포괄적이든 개별적이든 이 현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이런 대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현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인 대통령에게 또는 대통령과 공동한 그 신분관계를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최순실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라는 것은 뇌물죄가 성립하고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충분하다라는 게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연관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의 최종 사실 판단은 그런 승계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서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각각 구치소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또 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재판을 거부하는 건데 예. 그 재판을 거부한다는 건 어쨌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 절차에 대한 거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친박 세력들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 네. 그것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이 다시 2심으로 가서 다시 이제 어떤 판결이 내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뭐 사면 얘기도 가끔 나오잖아요. 네. 내년 총선과 관련시켜서. 근데 사면을 얘기하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형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지 뭐 사면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상정해서 과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으로 모든 걸 거부하고 있고 사법적으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한국당 등 보수 진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네. 보수 대통합에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 여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수가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형이 예. 확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보수가 분열되면 사실 여권으로서 유리하게 될 것이고 반대 경우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단순히 재판 절차만 끝난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이 네. 점점 이제 시간이 가고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낼지 안 낼지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판결이 나온 직후에 낼 네, 가능성은 그 낮아 시간이- 보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이를테면 재판 보이콧은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인지 이렇게 대법 판결에 피고인이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은 출석을 해야죠. 피고인이 불출석할 수 있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지만 정당한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 없이 사법부의 어떤 판단이 정치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 사법부에 대한 어떤 독립 그리고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는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더군다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한테 불리한데 그 판결마저 부인하는 것은 본인이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어떤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재판부가 뭔가를 잘못해서 또는 다른 의도로 불리하게 했다라고 해서
해석하는 것은 어떤 민주사회의 어떤 질서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최순실 씨가 또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모든 일을 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본적인 어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성숙한 어떤 민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대법원 판단이 또 이번이 확정이 아닙니다. 파기환송이 됐다는 거는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요. 2심에서 판단을 받은 거에 대해서 또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불복하면 제3고심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판단에 대해서 유불리에 따라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또 그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좀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네,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 손 변호사가 최순실 씨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 씨 변호인이 포퓰리즘에 편승한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런 입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죠. 과거에 독재 정권 때 네. 사법살인 이런 것도 있었죠. 인혁당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인데 1970년도에. 네. 그럴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아무리 우리 사회가 정치 불신이라든지 여러 사회적인 여러 대립도 있고 진영 간의 가파른 갈등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요. 네. 법원을 그렇게 특별한 근거 없이 그걸 파퓰리즘에 근거했다. 그렇게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법리에 따라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내린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 사회가 법원까지 그렇게 무슨 포퓰리즘에 따라서 움직인다. 전 그건 0.1%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고 봅니다. 그건 네. 최순실 씨 측이 자신들의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반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앞서 파기환송심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나 절차를 자세하게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파기환송심도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수개월이라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그거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향후 최종까지는 1년 이상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네. 그 기존의 2심 판결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보통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내린 법리적인 판단을 거의 대부분 존중하기 때문에 결론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이제 양형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좀 저희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인재 변호사가 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뇌물 공여죄 인정한 것이 다소 아쉽다고 생각이 된다. 특히 이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이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파기환송해서 다시 재판이 열린다면 좀 어떤 점이 쟁점이 될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말 세 마리 때문에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경영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이라는 기업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을 했는데 그게 돈이나 여러 가지 돈 같은 거는 굉장히 쉽죠. 그게 아니라 말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것인데요. 말에 대한 어떤 구입 대금 34억이 뇌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렌트비라고 하죠. 네. 그 사용이익, 그것만 제공을 했는지가 지금 굉장히 1, 2심 또는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이 달랐던 것인데 파기환송심에서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본적인 일반 상식상 이 말을 빌려준 금액이 뇌물이냐, 실질적으로 처분 권한이 모두 넘어갔으면 그 말을 살 수 있는 그 돈이 뇌물이냐라고 했을 때는 현재 대법원에서 설시한 기준이 좀 경험치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크게 네. 결론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피고인도 정당하게 방어권을 다시 한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종 결론은 좀 성숙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경영권 승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합병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호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예. 삼성에서는 줄곧 경영권 승계 작업은 없었다. 분식회계의 필요성도 없었고 거기에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도 없었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 대법원 사건이 연결된다고는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종심이 경영권 승계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은 이재용 그 피고인 측에게는 불리한 사실 판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방어가 앞으로 변론이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도 분식회계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는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지금 뭐 국회나 정가에선 조국 후보 청문회 전국으로 지금 뭐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현장에서 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은 잘 이 스튜디오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할지도 한번 예상해 보겠고 좀 큰 틀에서 총선 앞두고 보수 진영의 움직임까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말입니까? 글쎄요, 조국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는 일단 뭐 아니 조국 후보자 청문회 때문에 이제 국회가 아직 어떤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요 부분 관련해서 오늘 판결 관련해서 앞으로 네. 저는 이 부분이 이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이후에 네. 근데 앞서 손 변호사 말씀하셨다시피 형이 확정됐는데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릴 거잖아요. 지금 이 식으로 다시 간 다음에 다시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상고라든지 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정치권의 여러 계산들이 있을 거예요. 네. 여나 야나. 그러나 아무튼 사법 절차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구체화되려면은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내년 총선이 내년 4월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어쨌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지 뭐 사면에 대한 얘기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탄핵에 대한 그 보수 진영의 생각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 대통합에. 네. 지금 보수 대통합에 상당히 그 원희룡 제주지사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뭔가 통합을 이뤄내려면 한국당도 이 탄핵에 대해서 말이죠.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전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꾸 아까 최순실 그 피고인 측처럼 이게 무슨 파퓰리즘이다 이런 식의 인식 그런 인식이 존재하는 한 저는 보수 대통합 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면 오히려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일치된 탄핵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데 네. 그 당시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이 정리 안 되고 어떻게 통합이 논의될 수가 있겠어요? 전 그러면서 볼 때 지금 한국당이 선거를 의식한다면은 네. 선거 승리를 당연히 생각할 텐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헌법, 국민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참여, 그때 집권 세력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뭘 앞으로 나아간다고 그럽니까? 전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될 때 네. 보수 대통합이라는 게 작동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내용 오늘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